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김태형 교수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제2장, 말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울 때, 그리고 제2 언어를 배울 때는 어떠한 이론들이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쭉 하나하나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1 언어, 모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세 가지 이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이론은 첫 번째로는 행동주의적인 그런 접근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주의 혹은 생득주의적인 그런 접근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능적인 접근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행동주의적인 그런 접근법이 무엇인가부터 해갖고 쭉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마 그 학교에서 그 행동주의라고 했었을 때 파블로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이 뭐 개를 통해 갖고 실험을 했었던 개 실험 이런 것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네. 하나하나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행동주의적인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든 혹은 우리 모국어를 배우든 간에 뭔가를 배운다고 했었을 때 배운다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게 그런 연습을 통해 갖고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파블로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옛날에 러시아, 이제 소련입니다. 러시아에서 그 활동을 했던 그런 심리학자인데요. 네. 그 지금 그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1900년대 초에 이거를 개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실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개한테 종소리를 들려주고 난 다음에 밥을 주는 그런 실험을 계속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자, 그 개한테 밥을 줄 때 벨소리를 계속 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걔한테 실제로 밥을 주지 않더라도 벨소리만 땡땡땡땡 치게 되면은 걔가 침을 흘린다는 것이죠. 걔가 훈련을 통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블로프의 어떤 조건화된 그런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건화 시켰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건화 전에는 개들이 종을 치든 말든 개가 침을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침을 흘린다는 건 뭐 먹이를 봤었을 때 밥을 먹을 때 침이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소리만 들었었을 때는 전혀 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한테 개밥을 주면서 항상 종소리까지 같이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급기야는 개밥도 안 줬는데 종소리만 땡땡땡 쳤더니 이것이 개가 침을 흘리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개가 종소리만 듣고서 침을 흘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화된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파블로프의 이런 실험들은 고전적인 그런 행동주의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파블로프의 실험 자체가 20세기 아주 초반에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했었던 그런 실험이에요. 자, 이 내용을 현대적으로 195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 였던 B.F. 스키너라는 사람이 이것을 1950년대에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파블로프의 고전적인 행동주의 실험을 사람한테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스키너에 따르면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들도 새로운 습관을 형성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전에는 안 썼던 표현이라든가 몰랐던 그런 단어들도 자꾸 듣고 또 자꾸 쓰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돼 갖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나게 되고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외국어,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의 그런 역할은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좋은 문장들을 자꾸 들려주고 애들한테 계속 따라해 보게 하고 또 많이 들려주고 하는 그렇게 하면은 그 모국어 혹은 뭐 영어, 외국어를 잘 배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죠. 네, 그래서 1957년도에 스키너가 버벌 비헤이비어, 언어 행동이라는 그런 책을 써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어 학습이라는 것도 일종의 습관의 형성이다. 습관 형성의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을, 언어 습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외국어든 모국어이든 잘 배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피게 된 것이죠. 약간 뭐 여담입니다만 스키너는 정말 유명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였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행동주의다라고 했었을 때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미국의 이 스키너를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지금 스키너의 그런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이것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했었던 그런 내용은 이 대조분석 가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조분석. 네.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라고 얘기하는 혹은 뭐 줄여서 CAH라고 얘기하는 대조분석 가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이것도 그 기본적인 생각은 이 스키너가 얘기했었던 습관의 형성, 외국어를 배우거나 모국어를 배우는 것은 언어 습관을 형성하는 거다. 또 좋은 샘플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문장, 말을 계속해서 교사나 부모가 많이 들려주면은 애들,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그 자주 듣는 문장을 듣고서 따라하게 되고 모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 행동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었는데 이것을 언어적으로 적용을 했었던 것이 대조분석 가설입니다. 이 가설에서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이유는 우리 모국어랑 외국어의 그런 차이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스키너처럼 계속해서 반복 연습을 해갖고 그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런 차이를 어려움을 극복을 하게 되면은 외국어를 잘 배울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조분석, 뭘 대조시키는가? 우리의 한국어, 모국어랑 외국어를 서로 비교 대조시켜서 분석하는 것이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대조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조분석을 가설을 지지했었던 그런 학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스터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네, 이 어려움의 정도를 우리 모국어랑 외국어의 어려움의 정도를 8가지 단계로 나눠 갖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문법적인 차이, 문법적인 차이점에서도 어려움이 모국어랑 외국어를 배울 때 16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1960년대에는 프라이터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외국어 학습을 쉽고 어렵고 하는 그런 정도를 나눠 갖고 이것을 6가지 단계로 쭉 나눠 갖고 얘기를 했어요. 네. 설명이 다소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뭐 이거 좀 다소 뭐 재밌기도 하고 얼핏 봤었을 땐 말이 되는 그런 얘기들 같으니까 하나하나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터가 얘기한 이런 그 학습의 그런 쉽고 어려움의 그런 단계를 6가지로 나눴다라는 그런 것들은 0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0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모국어랑 또 학습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외국어 사이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차이가 없어서 정말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에서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어에서도 당연히 컴퓨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컴퓨터인 이런 걸 배운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뭐 어렵습니까? 아니죠. 컴퓨터는 컴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국어에서 갖고 있는 지식, 한국어에도 컴퓨터니까 이것을 외국어를 배울 때도 그대로 옮겨와 갖고 쓸 수가 있는 것들을 전이다, 전이. 0단계는 전이다, 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단계가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1단계는 합병. coalescence라고 얘기하는 합병인데 2단계에서는 자, 모국어에는 언어적인 표현들이 2개 이상인 것들이
영어에서는 우리 한국어보다 좀 더 작은 그런 항목으로 표현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어려운가요? 네, 그냥 뭐 예시 먼저 보실까요? 네, 우리가 뭐를 입다 혹은 뭘 차다, 뭐뭇을 하다, 뭐뭇을 끼다, 뭐뭇을 쓰다, 혹은 뭐 뭐뭇을 걸다, 두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어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영어에서는 단어가 딱 하나입니다. where야 where.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옷을 입다, 반지를 끼다, 양말을 신다, 벨트를 하다, 모자를 쓰다, 귀걸이를 걸다, 시계를 차다, 스카프를 두르다, 향수를 뿌리다, 심지어는 향수를 뿌리다 이런 것까지도 영어에선 wear입니다. wear perfume, 그쵸? 향수 뿌리다, 향수를 뭐랄까요? 입다? 웨어가 우리가 그냥 단지 뭐 아주 쉬운 수준에서는 웨어는 한국어는 입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정말 뭐 입다, 차다, 하다, 끼다, 쓰다, 걸다, 두르다 뭐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어휘로 이렇게 구현되고 있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웨어죠, 웨어. 아, 예, 쉽죠. 예. 저 그래서 한국어는 무진장 많은데 영어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참 뭐 편리하게 웨어다, 몽땅 다 웨어, 웨어니까 그냥 외우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 단계는 과소구별이라는 그런 단계예요. Under differentiation이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모국어. 우리 한국어에는 있는데 목표, 영어에는 없는 경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존칭어죠, 존칭어. 한국어에선 뭐뭐를 어휘도 다른 경우도 많죠. 예, 우리가 뭐 먹다라는 게 뭐 드시다, 잡수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 하나밖에 없죠. 네, 이런 존칭어법이 한국어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죠. 그래서 이건 뭐 따로 배울 그런 필요도 사실 없죠. 예, 그렇죠? 그래서 과소 구별 같은 경우 2단계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3단계 조금 어렵죠. 재해석이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 한국어랑 또 영어에 다 있지만은 영어에선 새로운 형태로 이것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나 혹은 뭐 분포가 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를 영어를 배울 때 좀 그 개념을 조금 좀 다시 이렇게 그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어에서 미스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사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미스터 김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미스터라는 건 우리 이 사람이 미스터 김입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원래 영어에서 미스터나 뭐 미스 뭐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존중을 하는 상대방의 성을 존중을 하는 그런 경칭입니다. 존경하는 그런 존칭어예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직장에서 어떤 과장이 신입사원한테 미스터 김 이것 좀 복사해와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 미스터 김 혹은 미스 김 뭐 이런 게 이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 존칭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좀 아래로 보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자, 그래서 한국어에서 이런 미스터랑 미스의 이런 용법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미스터나 미스를 배울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나 경칭을 의미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해석의 그런 어떤 예시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과잉구별이에요. 자, 아까 전에 두 번째 단계에서 과소구별, under differentiation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 단계는 over differentiation입니다. 과잉구별이에요. 네. 자, 이것은 우리 한국어에는 아예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영어의 그런 항목이랑 별로 비슷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완전하게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네. 그래서 모국어에는 없는 그런 뭐 발음 같은 거를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 자, 예, 저는 뭐 대학교 다닐 때 잠깐 스페인어를 좀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네,
R이 두 개 있는 그런 사운드들이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통의 R 사운드랑 다릅니다. 그래서 R 하고 그 혀를 굴리는 사운드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한국어에는 이런 사운드가 없죠. 근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R과 R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빼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PER로 빼로라는 것은 그러나 but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빼로라고 하면 이것은 개, dog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한 단어 차이예요. 예. 그 R이 하나 있냐 없냐 그런 차이인데도 전혀 다르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어에는 전혀 없는 혀를 굴리는 이런 R 사운드 이거 자체를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잉 구별의 그런 예시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어, 우리 모국어에는 아예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이 목표에서는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의 새롭게 배워야 되는 그런 경우를 과잉 구별의 그런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단계까지 왔었을 때 상당히 어렵죠. 근데 더 어려운 거는 5단계 있어요. 네. 5단계는 분열입니다. 분열. 스플리트예요. 네. 우리 한국어에서는 모국어에는 하나로만 존재하는데 목표어에서는 두 개 이상으로 이것이 쪼개져 갖고 사용되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어에서 리을 발음 있잖아요. 리을. 근데 이것이 영어에선 L 혹은 R로 이렇게 나뉘어 갖고 이것이 서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발음하지 않으면 한국인들이 아주 곧잘 영어에서 L 사운드로 얘기해야 되는데 R 사운드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olite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polite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고요. 또 이것을 close인데 close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어 우리 발음의 리을 발음이 영어에선 L 혹은 R 이것을 둘 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쭉 해서 이 그 프라이터라는 학자가 구분했었던 난이도를 6단계를 쭉 나눈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0단계부터 해갖고 0단계 전이 1단계 합병 그리고 2단계 과소구별 그리고 3단계 재해석 4단계 과잉구별 5단계 분열까지 해갖고 0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갖고 6개의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괜찮죠? 네. 그럴싸합니다. 아주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단계가 낮을수록 배우기가 쉽고 단계가 높을수록 배우기가 어려운 그런 항목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조분석 가설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랑 영어의 차이를 상세하게 구분한 다음에 학생들이 배움을 배우는 데 있었고 어려움을 느낀 그런 상위 단계 아까 전에 뭐 4단계, 5단계 이런 단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해갖고 새로운 외국어 습관 형성을 하게 하면은 외국어를 결국엔 마스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대조분석 가설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스키너의 행동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조분석 이런 연구들이 그 다음에 사실은 꽤 많이 비판을 받게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어려움의 정도라는 게 아까 전에 프레이터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제가 뭐 예시로 든 것들은 대부분이 어떤 그 어휘라든가 혹은 발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어휘 발음이 이렇게 나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그럼 뭐 비슷하게 또 나뉘는가? 뭐 그 문법은 어떤가? 혹은 뭐 구문은 어떤가? 아니면 뭐 전체적인 어떤 그 논리성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한국어랑 외국어인 영어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게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는 그런 경계선이 되게 모호한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과연 몇 단계에 속하는 그런 어려움일까? 뭐 이걸 좀 구분한다는 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설명이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대조분석 가설이 그 당시에는 다소 주목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별다른 그 의미가 없이 점차 사라지게 된 그런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자, 생득주의적인 그런 접근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